재판에서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적힌 내용들이 만약 모두 사실이라면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이 참 허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심 교수는 조국 민정수석이 되자 차명 투자를 했는데요. 단골 미용실 직원 그리고 SNS 친구까지 계좌를 빌려서 투자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택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도 차명 거래를 계속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고 임명되고 사퇴 2주 전까지 이렇게 계속해왔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을 공소장에 적어놨는데요. 정경심 교수 측은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을 검찰이 그렸다라고 했는데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자,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경제나 경영에 잘 모르기 때문인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의 오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손에 해당됩니다. 제사 시절에 제사 때 1년에 한 번 또는 많아야 한 2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제 경영 쪽에는 아주 무지한 것이 현실이고요.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란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애초에 그 펀드의 운영상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것이 알려주면 불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거는 그 회사의 입장문에서도 공식 나와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발언들 들어보셨는데요. 차지원 교수, 이제 14가지 혐의 사실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큰 관심은 2가지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14가지 혐의가 다 사실인가 하는 것. 네. 그리고 과연 조국 전 장관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전혀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추가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상당히 물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에 대한 진실은 재판에서 아마 판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 구속영장에 이어서 이번에 이 공소장 내용까지 본다고 한다면 검찰의 또 자신감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한 국민들이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첫 번째 부분의 상당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 허탈한 마음을 가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아마 바라보는 시선이 제가 판넬에 적었던 대로, 지금 적은 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 한번 비춰주시면 이 정경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경제와 이권에다가 딱 그대 고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지금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난 뒤에도, 사퇴 2주 전까지 차명 계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장관이 지명되고 난 뒤에도 이 차명 계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가 그러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저렇게 무모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그만큼 자신을 했다. 그 자체는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이 자신의 재산과 이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앞서가는 부분들이 아마 본인의 냉철한 판단과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데
장애가 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공소장에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지금 상당히 또 이 반론을 펴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가려지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공소장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허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그동안 이제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미용실에서 이렇게 뭐 알았던 미용사 그리고 SNS 친구까지 동원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찰이 공개하면서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들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조국 장관은 자기 부인은 전문 투자가가 아닙니다. 얘기했는데 전문 투자가가 아닌 게 분명하네요. 거의 작전 세력, 좋게 얘기하면 작전 세력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시세 조정을 하는 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차명 계좌를 이용한 시기가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란 말이에요. 예. 대략 날짜 수로 따지면 그게 790일 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 차명 계좌를 통해서 거래한 횟수가 790 790회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 거래를 했다는 거고 제가 더 사실은 심각하게 봤던 건 뭐냐면 저분이 대화한 내용 중에 보면 소위 상장회사 전문 용어로 이제 쉘 상장회사를 새로 인수해가지고 주가 부양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소위 펄이라는 걸 통해서 주가 부양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보통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수익성을 반영하는 것인데 허위 공시를 내서 말로써 주가를 부양할 수가 있는 게 또 작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상장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회사가 이렇게 신규로 주가가 띄울 수밖에 없는 소재가 있다라는 걸 시장에 흘리는 것이고 주가를 그래서 증시에서 시세를 부양시키는 거죠. 이 정도면은 이거는 뭐 일반적인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하는 전문 투자가가 아니고 예. 거의 범죄적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과연 이 정도의 수준으로 그 주식시장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전혀 몰랐을까? 예.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은 그 장관에서 사퇴하기 전까지 2주 전까지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평소에 정경심 씨의 행태는 뭐냐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실세 장관이 아니고 돈이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일상적으로 보여줬을 거예요. 조국 장관한테. 그런데 조국 장관이 전혀 몰랐다.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김영준, 만약에 정말 자택 압수수색 받고도 차명 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들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더 믿기지가 않는 일이에요. 정말 사실은. 예. 과연 그게 검찰이 얘기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공익심은 정말 틀 것만큼도 없는 그야말로 자신의 남편이 어떤 뭐 장관이 되고 민정수석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런 일을 끊임없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간이 너무 크고 혹은 어떤 면에서 이건 습관성 말하자면 투자다 해야 될 매우 그 일탈의 범위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 짜르 시대의 러시아 소설가들이 꿈꾸듯이 다양한 그 케이스를 미리 연구해 놓고 기획한 듯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국 장관이 말하는 것 자체도 어디까지 짜고 하는 얘기인가까지 의심이 들어가는 솔직히 저까지도 그런 어떤 조국 장관의 말 또 부부간의 대화가 없을 수 있다. 전혀 몰랐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지만 이미 일정 정도 수준에서 책임 역할 분담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의구심까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서 문제는 이제 모랄 해저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런 말하자면은 쉐린이 펄이래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M&A 시장에서 일반화돼 버리는 여전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한국의 말하자면 뭐 정권 투자자들이나 새로운 상장을 기획하는 팀들이
일반화돼서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라는 말에 일말 정경심 교수가 쏘가서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했을 수도 있는 자락도 또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대체로 지금까지 검찰의 공소장 우리는 거의 사실일 거라고 받아들이고 믿어왔지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 공소장에 나타난 정경심 교수의 혐의 사실들, 과연 이게 정말 사실일까 믿기지 않는다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장성철 소장, 문재인 대통령도 공소 사실 보고 많이 놀랐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아끼고 믿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한 차기 대권 주자로 이 여권에서는 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검찰의 수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권 전체가 받는 충격이 아주 클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또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를 외쳤던 그러한 분들도 이 사실을 보고 나서는 상당히 좀 허탈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정경심 교수가 왜 이렇게 했느냐. 남편이 민정수석을 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까지 되고 활동을 했는데도 그 당시에도 계속 주식 투자를 차명으로 했다. 이것은 결국 돈에 집착한 것이 아니냐. 그거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차명으로 했다라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공직자와 배우자는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차명 투자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분은 교수직, 연구, 강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 참 너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참 저도 좀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아직 무죄로 추정되는 상황이고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진실을 가려야 되겠지만 일단 공소장 내용들이 너무 좀 충격적이라서요. 오기영 변호사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처음에 저는 검찰의 그 조사 과정들을 보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을 계속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몇 가지 나오면서 두 번째는 티끌모아 태산 아주 사소한 것들을 모아서 털면 누구든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이런 시각으로 광범위하게 투망식 수사, 투망식 기소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고 특히 이제 분량이 많다 보니까 투망식 기소 아니냐. 과거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것도 또 과도한 기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게 일부 그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또 이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적 내용 중에서 그 WFM 주식 매입 관련된 것을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걸로 기소한 게 적절하냐 하면서 이제 다른 주장이 하나 이제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 뭐 시점 문제든 금액이든 실현되지 않는 이익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등등에 있는데 여전히 이 공방할 여지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명 거래 문제에 대한 문제는 쉽게 좀 공감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들다. 문제 제기가 되는 지점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최근 20, 30년 동안에 크게 변했던 게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제도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그때 그 실명제도 하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고 많은 추적이 지금 가능한 거였는데 여기서 차명 거래를 많이 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도 어렵지 않는가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법률 관계나 사법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들께서는 일반인들과는 아무래도 공소장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정말 이게 그 국민들의 마음이 오히려 참담할 것 같고요. 실제 국민이 완전히 두 조각 나서 서초동에서 이제 그 조국 수호, 정경심 사랑해요, 억울하다 이렇게 외칠 때도 차명 투자를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민정수석일 때는 767번. 근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고 나서도 이게 23번이나 했다는 거. 장관 지명 이후에. 이것도 이게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주식은 이제 일반인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선물 옵션은 정말 이게 전문가 아니면 특히 파생상품 옵션은 정말 이게 어렵거든요. 사모펀드의 개념도 모른다는 분이 선물에 더 나아가서 이게 옵션까지 했다는 거. 이게 두 번째로 저는 문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연 이게 미공개 정보는 누구한테 다 얻었냐. 설령 이게 뭐 조카한테 얻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이게 남편한테 얻은 건 없느냐. 이런 이게 미공개 정보의 원천 어디냐. 이런 것도 이게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명 지인 중에 뭐 동생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미장원 헤어 디자이너 이런 분에게 조 장관도 잘 아는 지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게 과연 조국 장관은 전혀 부인이 차명 투자하는 걸 몰랐느냐, 또 이게 5천만 원을 왜 송금했느냐, 이런 이게 의혹들까지 낱낱이 파헤치되는 이런 사안이죠. 예, 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WFM 코스닥 상장사죠. 이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고 또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지금 공소장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WFM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해명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일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전혀 모릅니다. 저나 제 가족이나 웰스 뭐 이런 회사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디에 공사를 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왔고 해왔습니다. 아무리 철회하더라도 그런 재산이 많은 철회하더라도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됐는데 이런 생소한 사모펀드에 막 투자합니까? 그렇게?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지금 막 매우 후회 막심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개별 주식은 안 되지만 그리고 이 펀드 허용이 된다고 해서 사모펀드가요. 들어갔을 이 뿐입니다. 사모펀드 예, 과연 조국 전 장관은 몰랐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몰랐다 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것들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변호인도 그렇고요. 조 장관도 이제 그 완전히 몰랐다고 하는데 제가 일단 판넬에 적다가 말았는데 적는 거는요. 일단 이게 본인들이 떳떳하고 억울하다면 조국 장관은 이제 핸드폰부터 사진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이 정경심 교수는 노트북부터 이게 검찰에 내라면. 지금 이게 노트북이 동양대에서 놓은 게 다 CCTV 찍히고 여의도 호텔에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노트북에 행방이 없어요. 본인이 이게 억울하고 잘못된 게 있다면 우리 적극 소명하려면 모든 걸 그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CCTV를 가려야 되는데 조국 장관 이게 핸드폰도 아직까지 이게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옛날에 핸드폰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거든요. 따라서 일단 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제출할 거는 제출한 다음에 억울한 거. 그럼 이게 변호인도 사실인 게 있고 사실이 아닌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뭐가 사실인지 뭐가 사실이 아닌지 밝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15개 중에 뭐 한 개라도 이게 인정하는 걸 못 봤어요. 아직까지 조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하나라도 이게 국민 앞에 뭐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걸 이게 하나도 본 게 없어요. 모든 이게 인턴도 다 했고 전부 이게 펀드도 모르고 이런 변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사실인지부터 밝히고 나머지 해명하라는 거죠.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인이 뭘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일 버틀렉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청문회의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첩보의 상황에서 대비하다 보니까 일부 부인이 그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김경록 씨한테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말하자면 뭐 다른 전화기로 통화했던 그런 어떤 말하자면 한투 정권 PB로부터의 김경록 씨로부터의 어떤 진술 속에는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는 말이 일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몰라오다가 일부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 전 장관이 인지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조 장관이 몰랐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기영 변호사 지금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보면은요. 조국 전 장관 이름이 11번이나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해서 바로 어떤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는 되게 조심스러웠을 거고. 아직 조사를 안 했으니까. 그 확증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제 일단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황상의 표현으로서 이제 조국이라는 이름이 11번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어쨌든 본인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초점이 되는 것은 알고 있었냐 몰랐었냐에 대한 내용의 그 대상이 뭐 입학
뭐 이게 관련된 서류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구체적으로 차명 거래를 알았냐 몰랐냐가 초점인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웠을 거다. 그리고 예. 이제 이후에 그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으로 물어볼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겠군요. 이거는 그 별도의 공소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별도의 공소장을 만들어서 할 때 이제 그 직접 피의자로 표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네. 그 지금 딸을 일단 이 공소장 가지고 다투게 되는 겁니까? 이 공소장 아닙니다. 만약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 별도 공소장을 작성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 예. 그 공소장에 기초해서 이제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공모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그 딸에 관한 부분을 공소를 지금 한 걸로 볼 수 있느냐 예. 이제 이런 게 좀 더 그런 거죠. 예, 정의용.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은 그 소위 오촌 조카 조범봉 씨를 만난 시점이 2012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코링크 피의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투자 행태를 보여주는 정경심 씨가 조국 그 당시 교수죠. 교수한테 그 조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세세하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다가 몰랐다고 쓰는 거는 뭐냐면 조국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알긴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얘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어도 청문회 기자간담회를 하잖아요. 거기에 블라인드 펀드 보고서라는 걸 3번을 수정해서 가져와요. 그 수정을 지시를 해서 만들어 온 사람이 누구냐? 부인이잖아요. 부인이 시켜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기자간담회를 하는 순간부터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청문회 나와가지고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조국 그 당시에 장관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도 이제 검찰 조사 후에 또 밝혀질 수가 있겠지요. 지금 정경심 교수는 이렇게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외에 또 자녀 입시 관련 또 자택 또 동양대에 PC 하드 교체한 것 관련 이런저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공소장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또 이것 역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주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약 2주간 체험활동을 해가지고 관련 논문의 제1저자로 올랐죠. 그랬는데 또 공주대 교수한테 인턴 경력을 부탁했는데 집에서 선인장 키우고 수조에 물 갈아주고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또 생명공학 인턴 실습을 했다 이렇게 둔갑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문 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가 됐다는 게 있고요. 심지어 호텔 경영학과 쪽에 좀 관심을 보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그러자 호텔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도 2년 동안 호텔에서 인턴을 한 그런 경력을 위조한 그런 혐의도 받고 있고요. 단국대 의대 체험 활동은 또 인턴십 확인서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활동 시간도 부풀리고요. 이렇게 딸의 스펙을 7개나 허위로 작성한 이런 혐의를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고 역시 여전히 정경심 교수 딸은 위조한 적 없다.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을 책임질까 걱정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볼 텐데요.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 그러한 질책 역시 제가 따갑게 받겠습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내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임금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도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 삶도 이제 새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은 어머니는 이미 유죄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의 진실을 법정에서 꼭 밝히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되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 차지원 교수. 이제 죄의 경중은 또 재판 다음에 가려지겠지만요. 네. 일단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정경심 교수한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사모펀드 관련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사실로 밝혀지면 벌이 중할 것 같은데 네. 그걸 떠나서 입시 비리 관련은 그렇죠. 이 몇 년형이냐 뭐 이런 경중을 떠나서 국민들이 느낄 상실감, 배신감, 분노 이런 게 또 만만치 않은 대목이에요. 그렇죠. 사실 뭐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 또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시와 관련된 비리 의혹. 이것 때문에 지금 대입제도가 다시 지금 바뀌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모펀드 의혹 못지않게 아마 이 지금 정경심 교수의 그러니까 딸의 이런 여러 가지 입학과 관련된 비리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더 허탈한 심경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아까 판례를 잠시 비쳤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그 이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엄마의 적극적인 역할 이런 거 상당히 우리가 그동안 많이 그런 부분들을 좀 칭송해왔고 장려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맹자의 엄마는 맹자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환경이나 여건을 좋게 만들어준 것이지 본인이 대신 시험 치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말 그대로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지금 이 인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명서와 관련해서 이 엄마의 행위 자체가 우리의 그러니까 상식적 사원을 분명히 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자신의 그러니까 뭐 대학 동기를 통해서 자기 딸이 그 인턴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런 여러 가지 이 편의 그러니까 이 연결을 소개시키는 부분은 뭐 도덕적으로는 좀 비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는 아닌데 문제는 그 인턴 내용과 관련해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게 한다든지 그 내용 자체를 과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허위까지 만든다고 한다면 저게 그러니까 여기서 정경심 교수는 맹자의 엄마의 맹모가 아니라 이 자식의 교육과 입시를 위해서는 완전히 눈이 벌어버린 뭐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맹모가 아닐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정과 정의라는 부분하고도 정말 배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재판 과정에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저는 정말 제대로 가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준, 이번에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이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7가지나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만들었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쉽죠.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뭐 정경심 교수가 초기에 여러 가지 실패를 하니까 좀 더 강하게 했던 어떤 집착, 아이에 대한 집착,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부모 자체가 어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자기 아이들을 어떤 형태로든 서울대 반열에 올려놓겠다 혹은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저는 정경진 교수도 그렇지만 조국 교수에도 느끼는 가장 큰 아쉬움은 뭐냐면 신입희앙이라고 하는 것으로의 느낌. 후기 산업 사회의 기표라는 거죠. 신입희애와 신입희앙이 있는데 예. 말하자면 인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날 세미나에 당일 출석하면 그게 인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벼움에 대해서 정말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의 최고의 지성이라 그러면 최소한 인턴이 뭡니까? 의과대학을 인턴한다 그러면 한 1년 동안 또 혹은 미국식 제도로 보더라도 월급을 받아서 한 1년 6개월은 정말 진지하게 고생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인턴인데요. 실제로 너무 쉽게 우리 아이는 인턴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 좌절감을 느낍니다. 예. 서울대의 로스쿨 교수로서 그 인턴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동북아 법 제도 연구 세미나에 당일 앉아서 사진 하나 찍은 게 인턴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대한 반성 없음, 그러니까 성찰 없음. 그러니까 그냥 인턴이라는 기표만 생각하는 게 기의, 신입희애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가벼움에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신입희앙이 뭐라고요? 기표, 말뜻. 소리죠, 소리. 예. 근데 인턴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 조국 교수는 당일 세미나 날 사진 하나 찍고 그날 참석만 했으면 인턴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인턴의 진짜 뜻에 대한 고민을 해봤냐. 제1저자라는 말을 했을 때 제1저자가 너 교수가 1저자 시켜줬으면 1저자 해라. 그에 대한 제1저자가 뭔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아이들을 저는 꾸짖을 쓸 것 같아. 네 주제에 무슨 인턴이냐, 1저자냐. 왜 그런 얘기를 못하고 열심히 활동했으니까 1저자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뉴스와이드 진행하면서 차지원 교수를 통해서는 새로운 환자를, 김영주 의원을 통해서는 새로운 인문학 용어를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근 의원. 역시 저는 주목하는 것이 과연 조국 교수가 그런 허위 스펙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알았을 것이냐. 근데 저는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과정들을. 예.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그 딸과 아버지의 관계라고 한다면 사실은 딸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자기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과정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 과정들이 딸이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딸이 아빠한테 한번 이렇게 했죠. 아빠, 엄마가 지금 계속 이런 걸 만들어 가면서 나한테 스펙을 만들려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당연히 정상적인 부부라고 그러면 조국 교수가 정경심 교수한테 물어봤겠죠. 실제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예. 애가 힘들어하는데 그 증명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알았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알았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뭐냐면 소위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하게 되는 장 교수의 아들의 존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저는 앞으로 검찰에 소환되면 실제로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허위 스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국 교수 본인이 직접 얼마큼 관여한 것. 이것이 한 측면에 있어서 수사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성철 소장은 입시 비리 관련 의혹 네. 어떤 관점에서 보이십니까? 저는 처음 그 조국 자녀 딸이 언론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되게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여러 가지로. 네. 딸까지 나오고 저렇게 해명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좀 조국 장관 부부가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공소장에 봐도. 그래서 참 뻔뻔한 부부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시 이제 저 자녀가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잔인한 부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녀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한 것이 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텐데 저것조차도 이제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면 저 자녀를 향한 세상의 시선 이런 것들이 어떨까라고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저 인터뷰를 본인 혼자 스스로 결정해서 하지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부모들과 상의해서 나갔을 텐데 그렇게 나가서 모른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라고 한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잔인한 부부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도 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도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워할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검찰에서는 명백한 증거, 진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텐데 정경심 교수가 계속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아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변호인들도 이 조국 장관 부인에게서 좀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사실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 조국 전 장관이 뭐 며칠 전에 다시 페이스북에 기억하지 못할 일로 예. 내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끝까지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좀 높이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를 좀 잘 좀 받으시고 있는 사실 그대로 잘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도 아무리 지금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 지금 적용되는 그 법률에 따라서 형량들은 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나 이 사모펀드 투자 관련 어떤 게 더 대체로 높습니까? 아마 사모펀드가 이게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예. 미공개 정보 이용 불법 이득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입시 부정도 최순실 있잖아요. 예. 그분도 그 3년 받았거든요. 입시 부정도 가벼운 죄는 아니고요. 예. 저는 조국 장관이 계속 당시 법과 제도가 어떻다. 계속 당시 법과 제도를 물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당시 법과 제도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럼 이게 당시에는 법과 제도가 잘못돼서 모든 국민이 다 이게 표창장 위조하고 다 범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이게 지금 대책도 뭐 정시를 확대한다, 자사고 없앤다. 이게 원인이 잘못되니까 대책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당시 법과 제도가 아니고 조국 일가의 어떤 범죄,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는 조국 딸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딸이 그냥 저는 딸에 대해서 지금도 좀 선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좀 관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근데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거는 정말 이게 국민의 분노를 높여요. 예를 들어 서울대 인권법 센터 있죠. 거기 당국대 장 교수 아들은 하루하고 갔어요. 그다음에 변호사 아들도 하루하고 갔어요. 근데 인권법 동아리가 왔는데 다른 사람 하루하고 가는데 본인만 2주 꼬박 일했다는 겁니까? 이걸 이게 국민이 믿으라는 겁니까? 또 이게 키스터 있잖아요. 그거는 보안 자료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본인이 꼬박 2주 했다면 그걸 믿으라는 겁니까? 정말 이게 아직 학생이에요. 학생이 넣어가지고 이게 적극적으로 일을 다 했다. 이걸 이게 국민 앞에 하는 거는 정말 이러면 이게 불관용의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유라도 이게 구속영장 3번 청구됐었어요.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제도, 뭐 합법성 내에 불공정, 자국의 조국 장관은 불법은 아니고 합법성 내에서 좀 이게 내가 찬스, 특혜, 이게 불공정 아니냐. 이 문제로 가지만 그 인식이 잘못됐고 이건 이게 명백한 불법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당시 법과 제도가 그랬다고 해도 그 부분에 그렇다고 해서 허위로 위조하고 그런 부분을 법과 제도가 그랬다고 해서라고 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편법 또는 하루 이틀 일하고 2주간 받는 그런 편법 이런 부분을 얘기했겠죠. 근데 이거 합법성 내에 불공정이라는 말을 계속 쓰시잖아요. 예. 합법성 내에 본인은 불법이 아니고 근데 불공정 좀 이게 없는 사람보다 기회가 많다 이렇게 좀 인식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기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장성철 소장 말씀하셨듯이 드러날 겁니다. 이게 다 드러나게 숨길 주제가 아니고 다만 저는 이제 이 주제 그 입시 비리나 그 관련 서류 작성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진실 공방 중이다. 저는 이렇게 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동양대 표창장 건을 가지고 그 최성해 그 당시 그 동양대 총장의 발언도 있었고 그에 대한 말의 신뢰도 있어서 이제 보통 수사를 하거나 저도 그 관련 자료를 보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재판 관련 자료도 보면 같이 함께 보는 의뢰인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되면 그 말이 모두가 다 거짓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 또 상대방 말이 또 신뢰를 잃게 되면 상대방 말이 다 거짓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정 부분 조국 또는 정경심 교수의 몇 가지 발언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그것들의 주장 자체가 다 이제 일반적 시각에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 해석 자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다시 교정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쭉 가겠죠. 그런 해석이 틀렸냐 옳았냐는 나중에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검증이 될 텐데 지금 이제 허위 스펙 또는 이 과장 스펙 저는 이제 스펙 과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공소장에서는 허위 스펙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러니까 스펙 과장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속에서는 논란의 대상이고 그 식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런 서류를 작성해내는 또는 제작해서 하는 과정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문제지가 좀 있는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어떤 사인이 개입을 해갖고 그 서류가 위조가 됐다면 그것이 불법인 거죠. 그것을 뭐 누구도 옹호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 것은 이후 수사 과정이 드러나는 대로 재판을 좀 지켜보고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 위주로 한번 따져봤는데요. 조국 전 장관 이제 언제쯤 조사를 받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